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적인 주제로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류가 화성에 가려면, 인류가 우주에 가려면 로켓이나 우주선 같은 하드웨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나사 과학자들하고 탐험을 해보니까 인류가 화성에 가려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인류가 화성에 가는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까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나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성으로 가기 전에 이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지질학적인 구조가 가장 비슷한 장소에 가서 먼저 다양한 연구나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현장으로 좀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어디냐면 호주 서쪽에 있는 서우주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해마다 거의 이렇게 나사 우주 생물학자들하고 이 서우주 사막에서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서우주 사막으로 탐험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기 암석의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왜 붉은색을 띨까요, 여러분? 네. 자, 어떤 분이 살짝 말하셨는데 바로 철 성분. 네, 산화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저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전 정보를 없이 이 돌멩이를 본다라면 이 돌멩이는 그냥 빨간 돌이죠. 자, 하지만 나사 과학자들 눈에는 이 지역이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화성 탐사와 관련된 다양한 훈련이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과학자들이 모두 손끝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암석 표면을 보시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전에 출현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약 35억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의 화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랑 화성이 형성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에도 오래전에 생명체가 살았다면 화성에도 이에 준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겠냐라고 첫 번째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서우주 사막에 가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바둑알처럼 생겨 있는 바위가 보이시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바둑알처럼 생겨 있는 동그란 바위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저 바위 안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미생물이 인류가 화성에 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이 화성 탐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뉴스나 그런 언론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러다가 인류가 가까운 미래에 화성에 가서 거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성에 가서 이주를 한다. 그러면 화성에 가서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산소하고 산소랑 물 없으면 안 되죠. 네, 스마트폰은 없어도 되나요? 네. 자, 아무튼 산소랑 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화성에도 지구처럼 남극이랑 북극처럼 양극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의 이 탐사선들이 이 화성의 극지방을 조사해 보니까 이 화성의 극지방 지각 밑에 다량의 얼음층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층을 활용을 하면 이 물 문제는 어떻게 극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산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미생물을 화성에 갖다 이식을 하면은 수세대가 지나면 화성의 대기가 오늘날의 지구처럼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지 않겠냐. 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과학자들이 약 30년 전에 저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런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주변의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식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수세대라는 게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인류가 전부 멸종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많은 새로운 대안적인 기술들이 나왔지만 다시 현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더라도 이 광합성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 화성의 대기를 바꾸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여전히 저 미생물이 화성 탐사에 중요한 그런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기 전에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한 이 나사 과학자들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바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입니다. 여러분, 존재할까요? 네. 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만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화성 탐사 로봇을 만들어서 화성에 직접 보내서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그런 증거지를 찾는 그런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탐사 로봇에 기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화성에 갔던 탐사 로봇들은 모두 화성 표면에 있는 흙만 조사를 해서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화성 표면에도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주에서 운석이 충돌해서 충돌할 수도 있고 그 운석에 있는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면 화성 지각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화성의 토양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탐사 로봇에는 드릴이 달려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50년 동안 이렇게 9대의 탐사 로봇들이 화성에 가서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이 됐고요. 또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원소들도 발견이 됐고 또 무엇보다도 화성 표면과 대기에서 메탄가스가 검출이 됐기 때문에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탐사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화성을 연구해도 되는데 나사 과학자들은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집니다. 자, 바로 인류가 화성에 가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연구의 목적으로만 화성에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화성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제2의 지구를 찾는 의미에서 화성 이주를 계획도 하고 있지만 사실 화성에 왜 가냐고 제가 이제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과학자들이 저한테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탐사 로봇이 가서 연구를 한다 치더라도 이런 탐사 로봇이나 그리고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 지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지성을 통해서 화성에 있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이라든지 이런 본성 같은 걸 통해서 정말 본질적인 그런 호기심이나 그런 그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에서도 20년 전부터 사람을 화성에 보내기 위한 화성 유인 탐사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좀 마지막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막은 어디냐면 미국 유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화성 탐사 연구 기지라는 곳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 마션에 보셨던 것처럼 가상의 우주기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기지 안에다가 평균 7명의 과학자들을 한 팀으로 꾸려서 짧게는 2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동안 이 기지 안에 가둬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지 안의 면적이 15평입니다. 네, 15평 공간 안에다가 방을 7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부엌도 있어야 되고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테이블도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답하다고 해서 도망도 못 갑니다.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원격지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나갈 때도 이렇게 15kg이 넘어가는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기지 보사공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실험들을 하는데요.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주인에 선발이 돼서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려면 8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화성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암석이나 토양을 샘플을 채집을 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려면 화성이랑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2년 2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려면 4년이 걸리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10평짜리 우주선 안에서 7명의 우주인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서로의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의 성격을 다 받아준다. 이거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화성에 간다라는 거는 하드웨어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밀폐되고 고립되고 폐쇄된 환경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이 나사가 화성에 가기 위한 3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화성 탐사는 나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나사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민간 우주기업들이 나사보다 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스페이스X의 대표이자 전기자동차인 테슬라 모터스의 대표인 앨런 머스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기술로도 사람을 화성에 보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로켓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겁니다. 자, 지금은 로켓에 우주선을 실어서 대기권까지 보낸 다음에 이 로켓이 재사용이 안 되고 바다에 빠져서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우주로 쏠 때마다 이 로켓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재사용 가능하게 로켓을 만들면 지금보다 로켓을 만드는 비용을 100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지난 수십 년간 나사가 명왕성의 이미지를 관측한 이미지의 변천사입니다. 자, 96년도에 명왕성을 찍어봤더니 저렇게 실체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10년쯤 지나니까 쟤도 크기는 작지만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작은 행성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드디어 4년 전에 미국의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사선이 명왕성을 아주 가까이 가서 찍어봤더니 저렇게 하트 무늬를 품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귀여운 행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2015년도에 이 한 장의 이미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근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96년도에 이 연구를 같이 시작했던 과학자들이 현 시점까지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 과학자들의 호기심 때문일 텐데요. 그냥 호기심은 아닐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으니까 이 문제 꼭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이 과학자들의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문장인데요. 어디선가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꼭 천문학에만 적용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분야에도 저는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려질까요? 네, 찾아 나서야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갑자기 탐험을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탐험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탐험의 정의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탐험이라는 거는 멀리 간다고 해서 탐험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고 우연한 발견, 이를테면 사계절이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책방에 갔을 때 아주 뜻하지 않게 내가 찾고 싶었던 책을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 이런 작고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이 생각이 나의 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혀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탐험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